일본의 비이성적인 경제 규제로 인해 한국 사람들은 매우 분노하고 있습니다. 7월 21일 일본의 참의원 선거가 끝나면 수출 규제가 어느 정도 해소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해 반도체 산업의 피해는 전방위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수출 규제는 삼성전자의 EUV 신공정을 타겟으로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는 생각보다 치밀하게 준비하였습니다. 국제사회의 비난을 감수하고라도 일본은 소기의 성과 없이 이 규제를 쉽게 풀어주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일본은 왜 이런 선택을 하게 된 것일까요? 박나기 삼수는 1980년대 일본을 중심으로 한국의 IT 산업을 왜 이렇게 질투하는지 한 발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80년대, 1990년대 일본의 전자제품은 세계 최고의 제품들이었습니다. 1980년대 후반 도시바, NEC, 히타치 등을 앞세워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78%까지 점유했었고 1990년대 후반 샤프와 소니 등의 기업은 액정 패널과 DVD 시장을 열어 거의 전 세계의 모든 제품을 공급했으며 1980년대, 1990년대 중반까지 워크맨으로 대표되는 소니와 파나소닉 등은 음향산업에 니콘, 캐논의 카메라 광학산업까지 장악하며 이 시기 전자제품 시장을 일본의 도무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경제성장에 엄청난 무역수지 적자를 보며 불만이 쌓여가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미국이었습니다. 1980년대 초 미국은 일본과 무역수지 불균형으로 갈등을 겪었습니다. 재정적자 및 무역적자의 확대를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된 미국은 5년간의 협상을 거쳐 1985년 9월 22일 뉴욕 플라자 호텔에서 프랑스, 서독, 일본, 미국, 영국의 이른바 G5 재무장관 회의를 개최합니다. 일본의 엔화와 서독의 마르크화의 평가 절상을 유도하여 달러 강세 현상을 시정해 줄 것을 요청했고 일본과 서독이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입니다. 이 회담이 뉴욕의 플라자 호텔에서 열렸기 때문에 이 합의를 플라자 합의라 합니다. 플라자 합의 이후 2년 동안 일본의 엔화는 달러당 240엔에서 120엔까지 약 50%가 절상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일본의 엄청난 엔화 절상에도 미국의 대일본 적자는 획기적으로 나아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985년 대일 무역 적자가 500억 달러 규모였는데 1991년에도 382억 달러 규모였으니 플라자 합의로 미국이 누린 효과는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반강제로 이끌려 호텔에 끌려가 울며 겨자 먹기로 사인을 한 일본의 수출은 사실 크게 타격이 없었습니다. 플라자 합의 이후에도 3년간 일본의 무역 수지는 견조한 상승세를 보였으니까요. 그 시대 메이드 인 재팬의 제품은 가격이 비싸더라도 불티나게 팔려나갔습니다. 무역 수지에 큰 타격이 없었던 일본에게 높아진 엔화 가치는 일본에게 또 한 차례 큰 기회였습니다. 일본은 이때 해외 투자에 눈을 돌리게 되는데요. 1980년대 10% 이상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던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의 경제 과실을 일본도 같이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1990년까지 일본은 아시아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경제 구조를 가졌습니다. 바로 강력한 내수 시장을 가졌다는 것인데요. 2018년 세계은행 기준 일본은 2조 7,565억 달러로 GDP 대비 56% 규모의 내수 시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세계 최대 소비 대국인 미국이 13조 3,214억 달러로 GDP 대비 68%, 한국은 7,362억 달러로 GDP 대비 48%에 불과합니다. 일본의 내수 규모는 미국, 중국 다음으로 전 세계 3위를 차지하고 있죠. 강력한 내수 시장을 가지게 된 출발점은 1960년대부터였습니다. 그 전까지 일본은 수출에 의존하는 전형적인 수출지향 산업국가였죠. 1960년 총리로 취임한 이케다 하야토는 국민소득 배증 계획을 세우고 완전고용 달성과 복지국가 실현을 목표로 일본 경제를 대전환시킵니다. 소득주도 성장의 원조가 바로 일본이었죠. 일본은 이 성장 정책을 그대로 적중시킵니다. 1965년 11월부터 1970년 7월까지 57개월간 이자나기 경기라 불리는 전후 일본의 최장기 경기 확장이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일본의 경기 호황, 그리고 소득 증대의 결정판은 1964년 도쿄올림픽이었는데요. 선진국 일본에 부유한 대중의 생활상을 전 세계인들에게 그대로 보여줬죠. 아베 총리도 2020년 올림픽을 통해 일본 국민들에게 강렬히 기억되어 있는 이케다 총리의 신화를 그대로 따라하고 싶어 하는 것 같지만 그리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아무튼 이케다 내각의 국민소득 배증 계획의 결과 1970년대 80년대 일본의 국민은 1억 총중류, 즉 약 1억 명 일본 인구의 90%가 중산층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될 정도였죠. 1960년대 0.336, 1970년대 0.333, 1980년대 0.332로 일본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의 진위 개수를 기록한 시기가 이 시기였습니다. 내수를 중심으로 한 일본의 경제정책의 가장 큰 기반은 인구였습니다.
2017년 기준으로 일본의 인구는 1억 2,680만 명, 그리고 한국의 인구는 5,147만 명입니다. 한국의 2.5배 규모이죠. 그리고 GDP는 2018년 기준으로 일본이 4조 9,710억 달러, 한국은 1조 6,190억 달러이고 1인당 국민소득은 일본이 39,305달러, 한국이 31,345달러입니다. 구매력을 기준으로 한 1인당 국민소득은 일본이 44,227달러, 한국이 41,351달러입니다. 국가 부를 국민 전체로 나눴을 때는 한국도 일본에 거의 근접하게 쫓아온 것으로 보이지만 전체 규모로 보았을 때는 우리 생애 안에 한국 경제가 일본 경제 규모를 따라잡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인구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재 일본의 내수 경제는 더 이상 확장성이 없습니다. 인구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인구는 지난 10년간 약 300만 명이 감소하였습니다. 거기다 2018년 구매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65세 이상 고령 인구의 비율도 전 인구의 28%를 돌파했고요. 15세부터 64세 생산 가능 인구의 비율도 올해 초 59.7%로 사상 처음으로 6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게다가 지난 20년간 일본 경제에서 국내 총생산 증가에 대한 가계소비 기여율은 40%에서 42%, 37%, 38%, 20%로 줄어들었습니다. 현재 일본의 경제는 2019년에서 1월까지 74개월째 경기 확장을 하며 이자나기 경기를 완벽히 뛰어넘는 성장을 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튼튼한 내수 구조를 기반으로 성장해왔던 것을 감안한다면 당장은 아니더라도 점점 쇠락해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베 총리는 일본 경제 성장의 축을 다시 내수해서 수출로 경제 정책의 전환을 꾀한 것입니다. 아베노믹스는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정책으로만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 아베노믹스는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해서 엔저를 유도, 수출을 활성화시키는 수출 장려 정책입니다. 아베노믹스 시행 5년 동안 수출 부분에서 일정 부분 정책 성과를 달성하는 것처럼 보였는데요. 사실 무역 수지를 들여다보면 이것 역시 톡빈 강정입니다. 아베노믹스는 2013년 이후 사상 최악의 무역 지지를 보이는 일본의 경제를 약간의 흑자로 돌려놓은 것일 뿐 획기적인 반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참고로 한국의 경우 98년 IMF 외환위기 이후 2008년 금융위기를 제외하고 모두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양국의 무역 수지 규모는 일본의 경우 280억 달러 적자이고 한국의 경우 470억 달러 흑자로 무역 수지의 규모로서도 한국은 일본을 압도합니다. 참고로 경제 성장률을 말씀드리면 1%대 성장을 기록하는 것도 버거운 상황입니다. 당나귀 삼촌의 다른 영상에서 한국은 2010년대 2에서 3%대 경제 성장률을 꾸준히 기록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본 경제의 불행은 더 이상 끝이 아닙니다. 보호무역의 전도사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의 엔저를 심심치 않게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5년 동안 펼쳐왔던 양적 완화 정책과 엔저 정책은 더 이상 유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대량의 몰핀 주사를 놔도 살아나지 않는 일본 경제가 몰핀 주사를 놓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일본의 경제는 더더욱 암울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본 경제가 수출에 관심을 기울인다면 일본 경제가 획기적으로 살아날까요? 아닙니다. 1990년대 IT 혁명기 일본의 기업들은 시장에 적응하지 못하고 주도권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입니다. 한국, 중국, 대만의 기업들에게 그 주도권을 완전히 놓쳐버린 상태이죠. 일본 경제의 마지막 보루는 도요타 혼다로 대표되는 자동차 산업입니다. 아직은 견조하지만 중국, 한국, 인도 등 새로운 경쟁자들과 팍팍한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IT 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4차 산업식이 일본 경제의 새로운 탈출구는 사실상 없어 보입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일본의 무역 수지는 5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였는데요. 이 기간 동안에도 한국과의 무역을 통해 엄청난 돈을 벌어들였으니 한국이 아니었다면 현재 아베노믹스는 이미 실패로 결론이 나 있었을 겁니다. 부가가치 기준 통계라는 것이 있는데요. 수입한 물건을 기존의 무역 통계에서 원자재 비용이나 가공비 등을 제거해 수출해서 얼마나 부가가치를 창출했냐를 보여주는 통계입니다. 쉽게 말해 기존의 무역 통계가 매출이라면 부가가치 기준 통계는 영업이익의 개념과 비슷합니다. 2005년부터 2015년까지 부가가치 기준 통계로 일본이 한국에서 수입한 금액은 2,525억 달러였고 한국이 일본에게서 수입한 물건의 총액은 3,876억 달러였습니다. 일본은 한국으로부터 1,325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59조 원의 흑자를 기록했죠. 강제징용과 일본군 성노예를 합리화하기 위해 한국의 경제보복을 한 아베 정권의 비이성적인 선택은 분명 자충수가 될 것입니다. 불매운동, 관광객 저하, 반도체 소재 및 산업의 국산화 등 중장기적으로 일본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 하등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경제구조를 통해 바라본 일본 경제의 문제점을 간단히 짚어봤습니다.
최근 뜨거운 성원에 감사드리며 더더욱 열심히 하는 당나귀 삼촌이 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